네. 네, 지금 원래는 2시 시작인데 저희가 아까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한 5분 정도 좀 늦게 시작하는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비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출발했는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실까 걱정했었는데 이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목차는 그래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 이렇게 문항 분석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집은 있는데 그 전공별로 사례집을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사례집을 참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게 자기소개서 창작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창작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했었던 구절들 다 기억해내요. 그러면서 그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 유사도 검색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올패스 자기소개서 팀에서 자연계 총괄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논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제가 수능 수리도 강의를 재종반을 한 10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 수업은 안 하고 논술 수업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차례는 첫 번째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재상과 생기부 그리고 문항별 작성 내용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랑 제 강사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대학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비굴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서류로서 보이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문항 이제 공통문항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보면요. 첫 번째가 고등학교 대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그리고 학교 생활 중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과정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각각 글자는 1000자 이내, 1500자 이내, 1000자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맥스가 1500자, 1000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내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번이나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900에서 1000자 사이 그리고 2번 문항 같은 경우 1350자에서 1500자 사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다 포함된 그 글자 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저희도 작성 지도할 때 가급적이면 글자 수를 넘어가게 지도를 시켜요. 왜냐면은 글자 수가 부족하면 저희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생이 아닌 이상 그걸 채우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넘게 해오라. 저희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본인이 준비한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1번 문항에서 3000자 써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문항 보면은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죠. 바로 기술이란 말입니다. 맞죠? 기술이란 용어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맞죠? 그래서 일단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왜 기술인가? 보면 이제 글쓰기의 갈래를 따지면 첫 번째 서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 세 번째 기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서술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항 보면 아시겠지만 뭐 서술형 주관식 이런 말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이란 말은 완전 틀린 단어예요.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주관형 주관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기에 경각심을 느끼고서 서술형 문항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이과 학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느낀 점 못 쓰죠. 있는 사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원래 논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논술형 문항이다.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근거를 주장으로 뒷받침하는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은 뭐냐? 기술은 이제 객관적인 글쓰기인데 원래는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한 글을 저희가 기술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사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쓰지 주관적 사실을 못 쓰죠. 주관적으로 느낀 걸 어떻게 씁니까? 맞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또 말이 안 되는 게 앞에 문항을 좀 볼게요. 특히 3번 문항 보세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관리 등을 실천하는 사례 두고 그 관리를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그랬죠. 느낀 점이라는 거. 느낀 점이라고 한 건 뭡니까? 주관이죠. 주관적인 걸 기술하라 돼 있어요. 그럼 용어가 잘못됐네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대교협에서 이 기술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험, 활동, 사례에 기반한 그림으로 객관적 기준으로 써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술이라는 표현은 이제 다소 내용이 진부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생기부 바탕으로 작성해 주길 바라는 의도예요. 생기부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의미가 바로 생기부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바로 기술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기술과 서술을 혼용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 느낀 점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은 느낀 점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만 나열할 것 같으면은 못하러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생활기록 부분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그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했었으면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죠? 네. 이게 말이 많아서 호흡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원하는 바를 스토리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맞죠? 대학에서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걸 원하는데 딴소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 이제 기업에서도 신입사원들 뽑을 때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제일 신입사원 중에서 어떤 애들을 제일 이제 싫어하느냐. 이제 이거를 딱 했었는데 보니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서 예, 딴 일하고 그런 애를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자기소개서에서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그 포커스를 다 벗어나서 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아예 읽기가 싫죠. 맞죠? 그리고 제발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또 써와요. 그러고서 학생들은 항상 뿌듯하게 여기죠. 아, 드디어 창자의 고통에서 해방됐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제 대학에서 그러면은 뭘 원하는 걸까요?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각 대학마다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평가하는 평가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바로 뭡니까? 바로 대학의 인재상이에요. 근데 대학의 인재상이 다 다르죠. 맞죠? 설립 정신도 다 다르듯, 설립자도 다 다르듯, 인재상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대학에서 원하는 바를 스토리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의 인재상이나 평가 요소 이거 참고하는 게 좋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절대로 사례 나열식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활기록뿐만으로도 이제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왜, 과정, 결과, 느낀 점, 예를 순서대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직업을 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은 없죠. 맞죠? 근데 학생들 이제 생활기록부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진로 희망이 들어가죠. 현 고3까지는 진로 희망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그 진로 희망이 안 들어가고 그게 진로 활동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명인학원 이제 다른 캠퍼스들도 제가 자기소개서 특강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여태까지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올해 1학기 거 활동이 안 들어갈 거라 예상을 하고서 저희 총 8개 캠퍼스에서 자소서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 보면은 이제 진로 희망 사유 보면은 진짜 골 때려요. 갑자기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픈 것을 보고 할머니가 다량의 약을 드시는 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량의 약을 먹어도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싶어졌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써와요. 진로 희망 사유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구체적으로 이제 왜 이 꿈을 갖게 됐는지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좀 써달라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었을 때도 그냥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냥 했겠죠. 학생들이야. 어떤 대회가 있으면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올려야 되니까 분명히 출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해서 미화시키는 거죠. 근데 너무 미화시키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왜? 과정, 결과, 느낀 점. 느낀 점 없이 학생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느낀 점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골 때리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게 느낀 점에서는 흐뭇했다, 뿌듯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느낀 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감탄사일 뿐이지 이게 느낀 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느낀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낀 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대학의 인재상 및 평가 요소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인재상도 다르고 평가 요소도 다른데 대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사진 그냥 올려놓은 거고 전혀 무관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죠. 제일 처음 생각 대학 가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죠. 학교마다 인재상도 다 다르고 평가도 다 다르니까. 맞죠? 자,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돈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거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크게 카테고리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 이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게 됐는데, 자, 보세요. 이거 실제로 그 자료예요. 거기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뭐, 여기 뭐 건대, 경희대, 뭐 연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입학사정관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이걸 학업 역량이라 하고,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노력 준비 정도, 이거라 보시면 되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이론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이 4가지인데 왜 이 4가지인지 아십니까? 왜 이 4가지인지 대학에서는 포장을 잘해요. 이런 학생 성취도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냐면요, 이 4가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장 많이 그만두는 사례예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장 많이 그만두는 사례.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본인이 학업 역량이 안 되면 못 쫓아가잖아요. 맞죠? 특히 이제 뭐 이미 대학을 진학시킨 부모님들은 뭐 아시겠지만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영재과고 애들이랑 이과 같은 경우 영재과고 애들이랑 과거 애들 다 씹어먹죠,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일반고 출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랍을 합니다. 중간에 학점을 포기하고 계절학기 때 일반고 출신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애들 어떻겠어요? 얘네들 뭐 영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워오잖아요. 대학물리 이상을 배워오는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위화감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모르겠지만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들이 있어요.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년 전에 충북 제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스카이에드에서 이제 일할 때인데, 그때 이제 공교육 지원팀에서 일할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제천에 계시는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의뢰를 하셨어요. 전교 1, 2, 3등 좀 컨설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신 성적이 정말 의심할 필요 없이, 내신 성적이 전교 1등 아예 1이었고, 2등, 3등은 1.1, 1.13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만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4545예요. 4545. 그러니까 모의고사 4545인데 수능 때는 어떻겠어요? 재수생들 다 들어오는데.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대학을
일단 한양대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얘네가 1.0에서 1.2가 컷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그런 애들을 받아주는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뭐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말도 안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없죠. 면접 없죠. 교사 추천서 없어요. 생활기록부만 들어가면 합격자가 나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보면 한양대가 특목고 자사고 선발 비율 보니까 전국 4등 했죠. 근데 이제 한양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퇴를 안 맞는 이유가 교과 전형에서 그런 애를 뽑아줘서 그래요.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양대 입학해가지고 어떨 것 같습니까? 대학생활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4호 나오는 애들이요? 불가능하겠죠. 맞죠? 그런 애들 그만둬요. 실제로 그때 컨설팅해서 일단은 3명 다 한양대 교과 전형을 합격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2명은 그만뒀어요. 못 쫓아가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그만두는 사례가 이제 학업 역량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 그거죠. 전공이 안 맞다라 생각하면 그만두죠, 애들이 다니다가. 맞죠? 예,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인성. 인성은 뭐냐면 여기 보면 나오죠. 공동체 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이게 뭐냐면 교우관계. 애들 대학 다니다 그러죠. 동기들 아니면 선후배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요소였고,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인데, 말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지 이거 취업 가능성이에요. 취업 가능성. 취업의 미래가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죠. 그럴 것 같으면 문과까지 못하러 이과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애들 특징이라고 단정 짓기엔 좀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건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더럽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노력 안 하고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엄청 많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발전 가능성은 그냥 취업 가능성이라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이 내가 아무래도 취업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럼 그만둬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한 거예요, 대기업에서요. 예, 그 네 가지를. 왜냐면은,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어디 설명회들 가면은, 대학 설명회를 가면은 입학사정관들이 보통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학교에 신입생을 받았었을 때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성취도가 제일 높은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학부모님들한테. 당연히 원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애들은 정시 전형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제일 안 좋은 애들이 교과, 그 종합.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특정 뭐 서울대라든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려대 종합전형, 그리고 이화여대 종합전형이랑 홍익대 종합전형, 그리고 교대. 얘네들만 수능 최저 있고 나머지 수능 최저 없어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1학기 기말고사만 끝나면 자유죠. 맞죠? 어떤 친구들이 수능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두 개 부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논술이라든가 이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그 지원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종합전형 6개 맞춰놓고 항상 노트북 들고 다니는, 항상 집에서 노트북 챙겨 갖고 가요. 학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겠죠. 맞죠? 절대 속지 마세요. 애들 절대 학교 가서 자기소개서 안 씁니다. 서로 얘기를 해요. 어제 창작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어제도 쓰다가 다 갈아엎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기소개서 실제로 쓰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애들이 왜 자꾸 갈피를 못 잡고 왜 자꾸 이제 뭐 갈아엎었네 이렇게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써서 그래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맞는 활동 어떤 걸 배치할 거고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금방 써요. 금방 쓰는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쪽팔리잖아요. 노트북이라도 들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뇌가 싱싱한 상태로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개월간 거의 놀죠, 맨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대학 애들도 제 제자들도 항상 그 얘기해요. 종합전형 들어온 애들 원망을 합니다. 얘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직업이잖아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죠.
맞죠? 그리고 지금 대다수 이제 서울권 이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 지금 뭐 국공립학교라고 해봐야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서울교대 4개밖에 없죠. 나머지 다 사립이에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2년 계약직이에요. 전부 다. 물론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그 국공립대학은 전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학교에 관계없이.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뽑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 전형에 대한 올바른 평가 아니에요. 오래 다닐 애들 뽑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닐 애들을. 대학도 기업이죠, 거의. 맞죠? 대학도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영리단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등록금도 수업 이상하게 하면서 환불도 안 해주죠. 규정 따라서. 그걸 국가한테 넘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도 2년 후에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만두는 학생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는데 한 학기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한 거냐면은 나머지 7개 학기 등록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편입으로 해서 인원 메꾸긴 하지만 그 재단 쪽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신입생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재단에 대략 한 3,500 날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3,500이면 보통 입학사정관 한 명 연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3,600에서 한 4,300 정도? 입학사정관 연봉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시 끝나면은 성과급 받아요. 그 성과급 제일 많이 주는 그 성대에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연봉을 날린 사람을 계속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대학을 가장 안 그만둔 애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그만두는 가장 많은 사례들이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입학사정관들 프로그램인데 그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제 생활기록부 평가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자소서 평가 프로그램인데 이거 다 띄워놓고서 전부 다 이제 포인트화 다 시키게 돼 있어요. 유인물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예. 그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좌측 최상단에 뭐가 뜨냐면 학생의 내신 성적이 뜹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학사 거랑 유일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예. 진학사 같은 경우 좌측 최상단에 바로 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얘가 애시당초 내신 딱 보고 나서 내신 괜찮다 그럼 긍정적 평가를 가겠죠. 쭉 가면서. 맞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 같은 경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신 성적이 열악한데 쭉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설 써왔구나.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포인트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 요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게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약올리듯 쓰면 안 되겠죠. 약올리듯 쓰면 안 되는데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면접 때 한번 검증을 해보자.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거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항별 작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문항별 작성 내용 보면 1번 볼게요. 대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 밑에 있는 박스는 뭐냐면요. 이제 서울대 김땡땡 교수님이라고 돼 있는데 김비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잖아요. 맞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써오냐면 내신 성적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 써와요. 내신 성적 관리한 거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내신 성적을 얘가 뭐 본인이 뭐 삼색 볼펜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 쓰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형광펜을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신 성적 뒤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잘 나왔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거 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학습적인 호기심을 느껴가지고 어떤 연구활동, 어떤 탐구활동, 어떤 실험활동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게 바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공부한 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죠? 여기에 기술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객관적 사실을 기반해서 쓰는 건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로 보일 수 있습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생기부 들어갑니까? 아니죠.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기재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연관된 과목, 연구보고서 발표했었던 자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연구보고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적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을 느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성취도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공과 연관된 과목 연구보고서 발표 자료가 제일 쓰기 좋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및 영재반 연구보고서 발표 자료 이런 것들 좋죠. 그러니까 영재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학기 말에 뭘 합니까? 산출물 발표 대회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업적인 노력 이런 것들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정 쓸 게 없다 그러면은 학습 슬럼프를 극복했었던 경험을 쓰는 것도 좋아요. 정 쓸 게 없다라면. 근데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일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대략 한 60% 정도 학생들이 국영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거 써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제일 많이 상담할 때마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유사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사도 같은 경우 높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하지 않은 활동을 베껴서 쓰는 경우 유사도가 높게 나와요. 본인이 한 활동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그 궁금증을 갖고 접근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 다 달라요. 절대 유사도에 나오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 자소서 지도를 했는데 작년에 딱 한 번 학부모님한테 연락 왔어요. 유사도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소명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혹스러운 게 저도 자기소개서 이제 올해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저는 여태까지 딱 그 학교에서 소명 자료 내라고 연락 온 친구가 딱 2명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느낀 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유사도 높게 나와서 탈락. 그거였었고 작년에 이제 유사도 높게 나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하면 수정 완료본까지 최종 완료본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러면 이게 유사도가 걸릴 리가 없는데 왜 유사도가 걸렸을까요? 혹시 다른 분 보여드렸습니까? 하니까 보여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한 언니 아들이 종합전형을 재수하는데 이제 종합전형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 집 아들이랑 같은 과를 쓰니까 언니 한번 봐 이렇게 줬는데 각기 다른 학교를 지원하니까 그걸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2명의 학생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겠죠. 한 명은 베껴 썼으니까. 그래서 일단 원본임을 일단은 본인이 원본이고 이 친구가 베껴 썼다라는 거를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본인들 활동들 중심으로 쓰면 절대 유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이제 쓸 때 이제 가장 좋은 사례들이 되고 그러면 기재 금지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내신 관리 경험 및 모의고사 학습 경험. 이거는 가급적이면 적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문적 호기심이 배제된 연구보고서 작성 경험 이런 것들 좋지 않아요. 왜냐면 학문적 호기심이 없으면은 얘가 도대체 학교 다니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죠. 맞죠? 그래서 기재 금지 사항은 요 2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1번 문항 실제 사례 이제 지도 포인트였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뭐로 잡았습니까? 과학 연구 보고서로 잡았죠? 맞죠? 과학 연구 보고서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산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화학과 연관된 거. 그래서 관련 기사 및 일반 화학 교재와 논문을 이제 찾아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노력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로 쓰일 수 있는 게 원래 보통 이제 염화칼슘이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염화칼슘 외에도 설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확인한 거. 그리고서 이제 제설제가 농작물에 주는 피해를 연구함으로써 추후에 지적 경계의 확장과 정교한 실험에 대한 설명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 모델까지 다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구조상으로도 이제 가장 이제 스무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구 보고서를 포커스 맞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이제 3학년 1학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거 못 채워넣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연대에서 아예 발표를 했죠. 3학년 1학기 거 뭐 세특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 2학년 거에서 잘 찾아서 연결고리 만들어서 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교과 및 비교과를 포함해서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빨간 줄 그어놨죠.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그리고 3개 이내. 그래서 교회 활동 중에서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서울대 김비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서 옮겨놨는데, 학생들에게 이 항목을 채워넣으라고 하면 학생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1번의 지적 호기심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1번 문항이랑 2번 문항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왜냐면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그런 문항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 호기심을 갖고서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학습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울인 노력, 얘랑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1번, 2번을. 어떻게 경계를 나눠서 써야 될 거냐. 경계를 나눠서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대학에서도 1번과 2번은 일맥상통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뀌죠. 맞죠? 그래서 공통문항이 2문항이 되고 자율문항 1문항 해서 총 3문항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1번과 2번 문항을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미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구색을 맞추려고도 노력을 해요. 구색을 맞추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만 채워쓰려고 그래요. 앞에 보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잖아요. 교과 및 비교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했던 사례 중에서 그것도 있어요. 이 친구가 환경생태공학부 지원하는 친구인데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 했었던 거를 굉장히 이제 비중을 적게 썼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오케스트라 했었어요. 오케스트라 단장도 하고. 그러고서 이런저런 막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다니고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친구가 3년 동안 본인이 의미를 두고서 노력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오케스트라가 훨씬 더 맞다라고 봤었거든요. 전공 적합성보다는 비교과 쪽으로.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도를 해서 이제 합격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꼭 전공에만 얽매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또 이제 3개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1500자 이내로 3개를 쓰려면은 500, 500, 500 해서 딱 1500자 맞추면 딱 좋죠? 맞죠? 근데 제가 3개 이내에다 줄을 그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느낀 점이 있었고 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그런 근거들, 그런 것들 다 써야 되죠. 맞죠? 그게 500자 갖고 될 거냐 이거예요. 500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4를 A4 사이즈로 해가지고 워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에 들어가는 게 띄어쓰기 포함해서 보통 50에서 55자 들어가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했었을 때. 그러면은 대략 한 9줄에서 10줄 사이죠. 맞죠? 9줄에서 10줄 금방 씁니다. 지금 뭐 사례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자짜리 거의 1000자 딱 맞춘 거거든요. 1500자짜리 딱 맞춘 거고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3개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3개를 쓴다. 그렇게 하면은 내용 자체가 부실해져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2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문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서 3개 이내니까 만약에 네가 2개 쓰면 활동이 적어 보이지 않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중요도가 떨어진다라 생각을 하면 그건 과감하게 빼야죠. 내용을 풍부하게 써야 되는데 풍부하게 쓸 내용이 없잖아요. 500자씩 쓰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 심지어 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도 하셨어요. 본인은 3개를 쓰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애한테 2개 쓰라고 그러냐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보든 아니면 입학처장을 만나보든 아니면 그런 데 따라다니면 알아요. 3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의미 있었던 활동인데 어떻게 10줄 갖다 끝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제 흐름이 되는 메인 활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활동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성은. 자, 그럼 기재 추천사항 보면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클러스터, 영재학급 활동 1번이랑 비슷하죠. 맞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타학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경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외에 2년 이상 꾸준하게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냥 굳이 전공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전공과 관련된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떤 걸 좀 많이 느꼈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 이제 동아리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써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전공 애들 같은 경우에 활동들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 그 환원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정선군이랑 계약 맺어가지고 정선군에서도 제가 자기소개서를 지도를 했었는데 그 강원랜드 있는 사북 아시죠? 거기 사북고등학교라고 이제 거기 전교 1등 학생을 제가 지도를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학교 인원수도 문이과 합쳐도 100명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서 지금 정선군에서 그 사업을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썼었어요. 그 친구는.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래서 연대 합격해서 지금 연대 다니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뭐 이렇게 해서 구상하고서 그거를 실행했었던 경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쓰면 안 될까요? 자,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이 배제된 동아리 활동. 지적 호기심이 배제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수상 실적이 연연한 단기적인 활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의미를 두고서 일주일밖에 노력을 안 했으면은 그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쓸만한 가치가 없겠죠. 맞죠? 예, 그래서 수상 실적이 연연한 이제 단기적인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왜 3개 이내인가 하고서 500자가 적당한 숫자인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3개 같은 경우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이내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과 수업을 개설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까지는 자사고랑 자공고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논술 수업을 제가 꽤 많이 나갔었거든요. 예, 꽤 많이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나가다가 제가 2년 하고서 때려쳤어요. 그 매번 그러더라고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 10회 수업이 끝나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평가 있죠. 보고서. 이걸 300에서 500자 저한테 써서 내래요.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근데 이거는 아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해야 되는 몫이지. 그거를 아웃소싱 들어가는 강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제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평가들이 어떻게 돼? 생기부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다 깔려 있어요. 아웃소싱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 진로에 맞게 이 수업을 수강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했었던 것만으로도 유기적으로 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육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 생각을 해서 대기업 측에서도 뭐냐면 쓰는 건 좋은데 그 대신 3개까지만 써라. 예, 그런 의미로 3개 이내로 제한을 한 거지 무조건 한 활동이 없어 보이니까 무조건 3개 써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00자가 적당한 숫자인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 수를 세는 프로그램이 네이버에도 있죠. 학생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되면 네이버 실검에 항상 글자 세기 딱 그것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만 드래그해도 띄어쓰기 포함해서 몇 잔지 다 밑에 다 하단에 다 뜨고요. 그냥 한글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QI 누르면은 문서 정보에 다 뜹니다. 네, 그냥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50에서 이제 55자 한 줄에, 그래서 9에서 10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하다 보면 500자 이내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인 활동을 보통 한 800에서 1000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서브 활동을 500에서 한 700자 정도, 그 정도로 잡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문항 갖다가 한 가지 이벤트 갖다가만도 1500자 채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아주대 전자공학과 합격시킨 학생 같은 경우에도 2번 문항 한 개를 썼어요. 예, 한 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그거를 했었는데, 그 친구 이제 대통령 표창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본인이 기울인 노력이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문항 이제 실제 사례 지도 포인트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세터민 출신 의사의 강연을 통해서 뭐 북한 주민의 열악한 뭐 공중 및 개인 위생 관리 실태 이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친구가 이제 했던 건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명언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 명언 쓰는 거 안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도 유사도에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이런 것들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명언 이런 거 쓰는 거 좀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적 수명이라 생각을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의예과랑 관련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했었던 것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의예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써오는 게 얘네 같은 경우 보건 동아리 있어요. 학교에서 보건 동아리를 하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뭐 해부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보통 이제 매번 이제 똑같은 주제로 써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보통 입학사정관이 1년에 보는 자기소개서 개수가 보통 한 600에서 한 1200개 정도 돼요. 600에서 1200개 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겹치는 애들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토리대로 쓰면은 지겹진 않아요. 근데 남들 쓰는 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읽기 지겨워요. 특히 국영수가, 일본에 국영수가 썼다. 그러면은 국영수가 써온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영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러면 제일 처음 딱 보자마자 그래요. 저도 1년에 보통 한 200에서 한 300개 정도 자기소개서 하거든요. 제가 입학사정관들보다 더 적게 보죠. 제가 봐도 지겨운데, 야, 너도냐? 저도 바로 그래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더 어떠겠어요? 야, 올해도 또 시작이구만.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보통 한 과에 입학사정관 1명 정도 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1명이 한 개 과나 2개 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같은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겠어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식상한 주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약간 좀 피하는 게 좀 좋아요. 예, 그래야 이제 읽을 맛이 나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읽을 맛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막장 소설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3번 문항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 포인트 중에서, 예. 이 친구 이제 RCY 했던 거 썼어요. 2번에다가. 3년 내내 해서 이제 봉사 다니고 이렇게 했었던 게, 이 친구 이제, 한의대까지 같이 지원한 친구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CY 정신, 적십자 단체, 마인드를 좀 녹여가지고 좀 많이 썼어요. 예.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소설 쓰는 거예요. 3번 문항. 3번 문항이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어려워요. 쓰는 게. 왜냐면 1번이나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에 좀 맞게 쓰다 보니까 전공이 다르면 다른 내용이 나오죠. 맞죠? 전공이 다르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 없어요. 대놓고 인성 드러내서 쓰는 겁니다. 인성. 근데 보면은 여기 3번 문항 보세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하는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전에 이제 정말 재밌게 써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 등을 실천하는 사례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메인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던져주고 그다음 그거에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글을 쓰면 되는데 요거를 각각 200자씩 나눠서 써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예, 이렇게 해서 200자씩 나눠가지고 딱 1000자를 채우는 학생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기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인데 자, 얘는 전공과 일단 연결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교직을 원하는 친구다. 교직을 원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저기 뭐야 저소득층 아이들 가서 돌봄 교실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지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학교에서 멘토 멘티하고 그런 것들 많이들 적는데 정말 식상하죠. 맞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쓰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래요. 컨설팅 설명회 할 때는 저 그 얘기합니다. 학생들 생기부 관리할 때 절대 하지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멘토 멘티랑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걸 왜 합니까? 좀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똑같은 글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왜냐면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소서 쓰려고 그러죠. 자소서 뭐 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굳이 전공과 연결 지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주제로 잡을 것. 본인의 인성 드러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본인의 봉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사례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 갈등 관리 써오는 애들 많아요. 왜냐면 쓸 게 없어서. 근데 갈등 관리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뭐로 인해서 갈등 관리가 되었고 얘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갈등 관리는 배제하는 게 좋아요. 학생들 써오면 뻔합니다. 뭐 갈등 관리 뭐 하면은 뭐 체육대회 때 뭐 저기 뭐 반티를 결정하는데 애들 뭐 뜻이 안 맞아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막 리스트 짜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걔네들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지가 또 다 다니면서 막 계속 그 네거티브 하는 애들한테 설득하러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요. 그 반티 결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저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저희도 막 체육대회 때 반티 맞춰 입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그 반티 누구 겁니까? 엄마 거잖아요. 엄마들이 입으시잖아요. 애들 한 번 입고 체육대회 위에 안 입으니까 엄마가 입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항상 왜 반티를 맞춰야 되나? 어차피 엄마가 입으실 텐데. 그래서 엄마 취향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 냈다가 학생들한테 욕먹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욕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적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 중에 2명이서 막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 얘기 듣고 저 친구 얘기 들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걸 풀어줬더니 우리는 다시 어떻게 행복한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써요. 그래서 갈등 관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외에도 뒤에 등이란 말이 붙었죠. 등. 맞죠? 등이란 말은 이것 외에도 본인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쓰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란 말이 붙으면 이 5가지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지도를 하냐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보면은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자발적 아싸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아싸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팀플을 많이 하지 않는 과들이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팀플 거의 없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예, 아싸들 엄청 많아요. 아싸들 다니기 진짜 좋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팀플이 없으니까. 수업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요. 뭐. 물론 이제 과제 베낄 때 힘들죠. 아싸들은. 예, 그렇게 힘들긴 한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대학 졸업해서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고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생활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맡은 바 그런 임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역할을 충실하게 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적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거 보이시죠? 공동체 구동으로 역할을 충실했던 경험을 적는 거예요. 리더십 및 이제 팔로우십. 그러니까 무조건 리더십만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조력자 역할이라면 조력자 역할을 충실했었던 그런 경험을 적는 것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무조건 우리 애 잘났어. 리더십 중심으로 가자. 너는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항 이제 실제 이제 지도 사례면 지도 포인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뭐 갈등 관리 이런 것처럼도 보이지만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가는 거. 본인이 이제 그 단장, 반주자, 그 다음에 여기 반주자 외에도 뭐 지휘자 이런 거 하면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지휘자 같은 경우는 리더 역할이잖아요. 반주자 같은 경우는 팔로우십 역할이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충실히 이제 수행을 했는지 이제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자율문항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문항 같은 경우에는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지원 동기를 봐요.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을 가지게 된 것만이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한테 지원 동기를 쓰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꿈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씁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굳이 예를 들어서 수학과라고 그러면 모든 대학의 수학과들 다 있잖아요. 왜 하필 이 대학의 수학과냐? 이것도 지원 동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해당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 프로그램이 본인이 목표하는 것과 부합되는 것을 쓰는 것도 지원 동기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4번 문항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맞죠?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각 대학마다 인재상들이 또 다르고 프로그램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과라고 치면 그냥 생으로 수학만 가르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되면은 뭐 전공 선택으로 다 해가지고 뭐 금융수학 쪽으로 세부 전공을 잡을 건지 아니면은 빅데이터 쪽으로 세부 전공 잡을 건지 그런 것들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특색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학과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향후 학원 및 진로 계획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원 동기 및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천자 이내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럼 보통 지원 동기 한 500자 정도 준비하고 향후 학업 계획도 500자 준비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전공학습을 뭐 어떤 식으로 진부하게 쓸 게 아니라 과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본인이 목표하는 일을 하기 위한 구체성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막 그래요. 가가지고 뭐 본인이 인성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차피 졸업하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면서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적는 것들은 그런 좀 굉장히 진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계열 쪽으로 막 나간다. 그러면은 금융계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겠죠. 맞죠? 그렇게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과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과가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서 써야 돼요.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독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만 이제 독서가 있는데요. 근데 서울대만 독서가 있지 않아요. 성균관대에도 독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문항 같은 경우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유무형의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독서도 유무형의 컨텐츠죠. 맞죠? 근데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성대 지원하는 애들한테 독서를 좀 많이 쓰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 자율문항에 독서를 써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친구가 성대 외에도 독서를 쓰는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죠. 그럼 이 친구가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도서를 3권으로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이들 이제 서울대 일반이라든가 직윤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이제 할 때 항상 학생들 보면은 전공과 관련된 도서들 막 써오는데 전공과 관련된 도서는 지금 고등학생들 수준에선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책은 좋아요. 근데 그걸 3권씩이나 쓴다는 거는 요즘 이제 대학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융합형 인재죠. 특히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융합형 인재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전공, 그리고 인문,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준 책. 이렇게 3권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물론 이제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뭐 인문도서라든가 이런 거로만 채우면 그것도 이상하죠. 맞죠? 얘는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도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3가지로 딱 구성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줄거리를 쓸 것이 아니라 절대 줄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각각 500자거든요. 500자 3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면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서 본인이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쓰고 친한 친구에게 양서를 추천할 때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친구한테 갑자기 책 던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읽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천을 하죠. 맞죠? 그렇게 추천하는 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이랑 이제 강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코스는 딱 간단해요. 저 베이직 코스 있고요. 그 다음 패스트 코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베이직 코스는 똑같습니다. 접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사 배정됩니다. 저희가, 제일 앞면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좀 많죠. 맞죠? 예, 저희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희가 영역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학이랑 컴퓨터공학, 그리고 건축 관련된 걸 제가 지도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화학 담당하시는, 선생님 나오시고, 그 밑에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거. 그다음 그 밑에는 의치한, 이주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직 치과 의사예요. 페이닥터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이제 명인 입시센터에서도 의대 MMI 그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치한 쪽은 전부 다 이주환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문과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저희가 지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배정하면은 그 강사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부모님, 학생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상담 시간을 잡아요. 보통 상담 시간은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소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저희가 스토리를 다 잡아요. 그래야 학생만의 스토리를 쓰죠. 맞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어떤 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글을 써 어떻게 배열을 해가지고 글을 완성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면 상담 이후에 학생이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 이메일로 보내면 저희가 1차 수정을 해서 첨삭을 해서 학생에게 보내요. 그러면은 학생이 그 첨삭받은 바대로 재작성을 하겠죠. 그럼 저희가 2차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2차 첨삭한 걸 토대로 해서 재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글자 수까지 다 마친 최종 완료본을 학생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예, 글자 수도 저는 거의 1000자, 1500자면 1000자, 1500자를 딱 맞춰요. 예, 한 글자라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넘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글자 수를 맞추는 것도 대학에 대한 성의라 생각을 해요. 대학에 대한 성의.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글자 수도 맞춰야죠. 맞죠? 그래서 거의 저희가 글자 수도 거의 맞춰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면 이제 강사 배정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 학생이 1차 작성하면 저희가 최종 완료본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 코스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수능까지 같이 이제 달려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쓸 시간이 별로 없죠. 저희가 스토리 잡아주면 스토리 잡아주는 대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학생들은 다 쓰라 시켜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학생들 본인의 스토리를 본인이 쓰죠. 그렇게 해야 학생들 수준의 글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글하고 학생이 쓰는 글은 수준이 다르겠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무조건 작성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저희가 고치는 거예요, 다. 다 고쳐가지고 완료본을 학생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 상담해가지고 학생이 보통 보내면 한 일주일 안에는 완료본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안에는. 그래서 일단 모든 상담은 저희는 학부모 배석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아이들만 데려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어머님들도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까? 맞죠? 누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절대 배석 안 시켜요. 학생만 앉혀놓고 절대 녹취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녹취 이런 거 다 하셔도 돼요. 녹취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학부모 배석되지 않은 저희 상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다 오케이 했을 때 그때만 작업해요.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컴플레인이 아예 없었어요. 저희가 대치동에서는 이과자기 속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컴플레인이요. 예. 그래서 이런 상담이 항상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상담 내용을 녹취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스토리라인을 작성해서 학생에게 저희가 배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담만 저희가 말만 하면 안 되죠. 아이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뼈대를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심지어 저희는 느낀 점까지 지도합니다. 느낀 점까지. 느낀 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다 지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 스토리라인 예시예요. 1번 학업의 규율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700에서 800자, 느낀 점 200에서 300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1000자 이내의 경우에는 500에서 600자 정도 스토라인이 나가므로 이제 살만 붙이면 이제 글이 완성이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금방 쓴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써요. 근데 가급적이면 상담받은 그날 가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다 완성할 수 있어요, 학생들. 근데 애들이 안 하는 거죠. 지금 요 정도만 해도 벌써 600자 정도 돼요, 이거요. 600자요. 여기다 조금만 더 학문적인 내용만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1000자 금방 완성되죠. 맞죠? 살만 좀만 붙여도 완성이 돼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드린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미담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미담 사례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가장 큰 강점이 뭐였었냐면 전공별로 저희가 지도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게 강점이에요. 작년에 이제 모 업체 이 인근에 있는 업체인데 M사에서 지도를 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자기소개서 지도 프로그램이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저희가 비싼 편이긴 한데 M 학원에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와서 저는 제가 봤었을 때 그 M 학원에서 지도하신 분이 문과분이신 것 같아요. 학문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마침표를 잘 찍어줘야 돼요. 근데 말을 주저리 쓰다 보면 마침표 없이 대여섯 줄 가거든요. 마침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문장을 맞춰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6줄이 마침표 없이 그냥 쭉 오고 8줄 마침표 없이 쭉 오고 이렇게 하고서 완료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명회를 듣고서 이제 M 학원 가서 이렇게 받았는데 다시 오셨어요. 예,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종 완료본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과 자기소개서는 이과 선생들이 지도하는 게 맞죠. 문과 선생들은 이과적인 내용, 그런 지식 수준이 거의 없어요. 문과 선생들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과 선생님들 글을 못 쓰지 않을까? 저희 글 못 쓰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웬만한 문과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잘 쓸걸요. 네. 저희 어느 정도 저희도 항상 이제 세미나를 해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쓰기 능력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교사 추천서를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뭐냐면은 절대 국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국어 선생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왜냐면은 교사 추천서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얘가 진짜 이 활동을 했는지. 그 국어 선생님이 그거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맞죠? 가급적이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에 맞는 선생님들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꼭 고3 선생님만 쓸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안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던 그리고 현재 그 학교에 남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실 수 있는 분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괜히 무조건 담임선생님한테 바들바들 떨 필요 없어요.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방향이 안 맞다라 생각을 하시면 담임선생님한테 애시당초 얘기를 꺼내지 마시고 과목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돼요. 본인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부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부탁하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추천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성을 담아야 되는데 정성 어린 편지라도 써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예, 그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희 이제, 그 여담이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저희 다 명인학원 소속에서 다 강의를 실제로 다 띄우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자기소개서 지도했었던 경험도 저희가 결코 적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절대 아마추어까지 지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은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지금 딱 3개 받고, 만약에, 질문을 뭐, 남아서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오늘 이제 저희 담당 선생님, 김나영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김나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관련된 그런 자소서 상담을 하실 거면은 김나영 선생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베이직 코스하고 패스트 코스가 있는데 네. 대면 상담부터 시작해서 완성본 나올 때까지 대충 시간적인 것을 잡아주시면. 근데 베이직 코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첨삭받고서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보통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늦게 써가지고. 근데 저희는 바로바로 작업하거든요. 근데 패스트 코스 같은 경우 일주일 안에는 완료면 100% 나와요. 아이들이 보내면은. 네. 자본 같은 경우는 대학이 틀린데 네. 만약에 특정 자세 어떻게 쓰는 경우 대학이 다 틀리면 그거를 다 지도를 해주시나요? 필수코스 같은 경우 한 번에. 그 대학이 틀리면 근데 보통 1, 2, 3번은 내용 다 똑같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4번은.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틀리면은 저희가 다르게 작업이 들어가죠. 다. 그러니까 한 번 코스에 그 대학에 맞는 지원 동기와 이런 거 이제 과가 약간씩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를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과를 예. 같은 대학에 똑같은 과를 쓰면 좋은데 예. 약간 자연계고 공학계열이지만 과가 약간씩 틀려질 수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는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전공 적합성이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생명과학과랑 생명공학과는 같이 써도 상관없죠. 예,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은 같이 써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전혀 생판 다른 그런 거 쓰는 거는 저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다 작업은 다 해드려요. 예. 패스트 코스에서 4번까지 문항까지 다 작업이 6개 대학이 다 되는 건가요? 네. 까만 그냥 다 한거군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독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틀려지고요.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제가 모르고 하나 깜빡하고 안 집어넣었는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그 진로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대 이런 데들. 네. 그런 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문항이 똑같다라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작업을 해드리는데, 문항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또 따로 작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